이번에 그 6개의 기독대안학교에서 과학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면서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뜻밖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평소에 가르칠 때 고민들 좀 담아서 기독교 세관 학술 동력회 교수님들께 특히 과학을 하시는 교수님들께 저희가 답변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긴 하지만 막상 바쁜 업무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는 쉽지 않고 또 가르치는 교과에 대해서 세계관적인 해석을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히 이제 신입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들이 특히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력회에 학문하시는 교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고 더불어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는 일을 꿈꿔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때 모였던 선생님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질문을 담아서 교수님께 좀 답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을 통해서 모든 학문을 과학으로 대통합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는데 과연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고 또 그것을 과학으로 다 설명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이제 반대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철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철학이고 그 중에 아까 자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자연 철학으로서 과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건 소위 이야기하는 유물론, 물질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과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신, 영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 사실은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사회의 변화가 있었고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했고 또 기아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그 이룬 어떤 업적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부분은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네. 해낸 게 있으니까. 뭐 큰 소리를 좀 칠 수는 있는데 자기만이 지식이고 다른 거는 우리 아래 무릎을 꿇어. 이렇게 하는 태도는 얼토당토 않다고 보고요. 과학도 많은 부분에서 제어돼야 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처드 르완티라는 무신론 유전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사전에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발을 문 안으로 학문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도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이상한 논리들이 증거가 거의 없는데도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유물론을 이미 헌신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패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레녹스 교수가 젊었을 때 학생일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이야기할 때 질문을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질문했을 때 그 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믿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따로 불러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과학이 무신론 독재를 진화론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익스펠드라고 미국의 사회에 학문의 자유가 주어진 그 사회에서도 직접 설계론에 대해서 핍박하고 학문적인 압제를 하는 그 과정들이 드러났던 영화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존 레녹스의 그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제가 추천하는 영광이 있었는데 되게 짧지만 깊이 있는 책이었거든요. 예, 그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존 레녹스는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과학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흐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그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어떤 법칙 혹은 나름의 이제 과학의 진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게 되면, 좀 더 미세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보이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전의 진리라는 게 바뀌게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과학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 원리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놓치는 과학은 의미가 없다라고 존 레녹스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 안에서 상당히 제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이나 대중이나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과학 사회에서는 객관적이려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가 반증 가능한 것만이 과학이다. 그러니까 반증할 수 없는 것은, 반대 실험을 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실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화론 같은 것은 반대 실험을 할 수 없거든요. 이거 과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학은 반증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하나 실으려고 해도 각 그 잡지의 에디터와 리뷰어들이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걸 다시 조사해봐. 그 반증하는 그걸 이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객관적인 그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발견한 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또 어떤 이념이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게 과학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토머스 쿤이 말했던 이 과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과정들을 보면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학자 사회에서 메인으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과도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진행이 되면 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준비했던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과학에서 과학이 발견한 물질과 우주의 세계는 이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우주, 생명, 이러한 과학의 현상들이 법칙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즉 법칙이 자연을 견인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철학적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중력의 법칙이 우주의 존재를 견인한다 이 말을 네네. 듣고 저게 무슨 말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존 레녹스는 중력의 법칙이 우주의 존재를 견인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이제 뭐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을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떤 법칙이 자연을 견인한다는 것은 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설계를 하시고 네. 그 설계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절대자가 이제 그런 설계 하에 이걸 설계했다. 이러면 그 어떤 지적 설계에 의해서 자연의 그 창조가 견인되었다. 이 이야기는 맞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연히 폭발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가 탄생했는데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이 중력의 법칙. 중력이라는 건 두 물질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을 수 있으며 법칙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물론적인 관점에서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법칙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유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초월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라면 그 우주를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네. 그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했던 영역 주권주의와도 좀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많은 성공을 이제 경험한 과학 기술자들이 자기들의 이거 학문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지식의 군주로서 과학 중심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또 칼텍의 교수였던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서구 문명은 두 가지 위대한 유산을 고수하고 있다. 하나는 언젠가 밝혀질 미지의 세계 또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스테리로 남을 세계를 향한 모험을 추구하는 과학정신, 즉 지적인 겸손. 네. 또 다른 위대한 유산은 사랑과 형제의 개인의 가치의 기초를 제공한 기독교적 윤리, 즉 종교적 겸손함. 그러니까 지적인 겸손함과 종교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적인 겸손함과 종교적인 겸손함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분들이 여전히 훌륭하게 남아서 말씀은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교만, 인간이 최고다 하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학문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대중들도 과학적이다 그러면 이제 신뢰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나 이 정보들에서 과학적이라고 하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시대가 점점 더해질수록 과학 지식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절대 잣대로 여겨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문들에서도 보면 과학적인 뭐 이런 걸 붙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나 혹은 사회과학에서는 통계학을 많이 사용하죠. 통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과학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디자인에 의해 가지고 뭐 답을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걸
이제 조작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완전한 과학의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질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이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의 어떤 이 여술방망이처럼 과학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음성을 갖게 되는 이런 그 효력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을 저희가 잠깐 제가 질문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주의가 뭔지도 잠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영역 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학문의 영역이나 여러 그 존재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역마다 어떤 고유의 영역, 독립적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보다 그 전의 시대는 신학이 모든 것의 학문의 군주로서 네, 네. 이걸 들었다 놨다 하고 이걸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는 동일한 어떤 자기만의 주권 영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문에 의해 가지고 침해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역 주권론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통섭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 중심으로 사회학이나 인문학 통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왜곡된 시선일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동일한 이제 과거의 중세의 신학이 모든 학문의 군주이며 여기에 전부 이제 그 검토를 받아야지 허락을 얻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된다면 그거하고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 것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사실 학생들하고 저는 고전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과학 고전 중에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 너무 어려워서 청소년을 위한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쿤의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토마스 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냥 과학혁명의 구조를 한번 제 읽었을 따름인데 결국은 저는 그분의 말에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게 축적적으로 과학의 지식이 이렇게 축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뭐 천동설, 지동설의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진화론의 이거로 쉬프트 된 것처럼 결국 그 패러다임은 학문 후속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네. 그 다음 패러다임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더욱이 이제 그 성적인 측면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문화 명령에서 가정과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성과 생명의 탄생,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은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야? 로 바뀌어버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학생들에게 잘 이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느껴졌던 것은 과학이 너무 인간 중심주의로 또 인간 중심이 하나님 중심, 신본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무한의 동굴 속에서 초가 비쳤을 때 보이는 영역이 있고 그 초가 강해지면 보이는 영역이 물론 많아지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았다라고 교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모르는 테두리가 더 넓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